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한정 승인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혼 시 제 명의 빌라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불법 촬영 피해자인데 형사조정 받아도 될까요? 전 여자친구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폐쇄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받은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당시 방역 때문에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네.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은 2016년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방역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의 면세점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다가 국제선이 일원화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0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아예 없었다면 공항공사 측에서 먼저 나서서 임대료를 면제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50%를 깎아주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롯데호텔은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차임 감액 청구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변호사님? 네, 차임 감액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임차주택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임대료, 그러니까 차임 또는 보증금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네, 결국 호텔 롯데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났는데요. 우선 하급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사건 1심은 공항공사가 호텔 롯데에게 23억, 부산 롯데호텔에게 3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1심은 차임 감액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원고들의 각 임대차 계약상 차임은 70% 감액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차임 감액 청구권 행사 전인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의 차임을 포함해서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차임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전액 면제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까? 네, 항소심도 주의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항소심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일원화 조치는 한시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공항공사의 임대 목적물 제공 의무가 종국적으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 민법 제537조의 위헌부담 법리를 적용해서 공항공사가 호텔 롯데 등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537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상 공항공사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야 하지만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인해서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공항공사의 임대 목적물 제공 의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제선 일원화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계약의 이행불능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네,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의 판단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해서 차임이 전액 면제됐다는 원고들의 주의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롯데호텔 등이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공항공사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그러면서 또 공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 상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그러니까 공항공사죠, 임차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 상태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그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호텔 측에서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이 불가능했다고 본 건데요. 임대차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판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그 당시에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임차 목적물의 실질적인 사용 수익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짚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그 임대 목적물의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래 계약 당시 기대했던 방식으로 목적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면 이 사건에서는 면세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목적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의무, 이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다른 기존의 판례와는 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사실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임차인의 책임이 어떤 외부 사정으로 사용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해졌다면 이 차임을 감액하거나 어떤 면제를 해달라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네. 채권 얻은 유니온 회사라는 데에서 재판을 걸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번 5월달에 재판을 받았는데 네. 판사가 그 판결 내용이 한정 승인을 했군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해서 받은 금액만큼 지불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한정 승인 내 그 재산 목록에 하나도 없다고 해갖고 지금 재산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게 지금 판결문은 아직 지금 받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될지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한정 승인을 받았는데도 채권회사에서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이유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우선 지금 재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재판은 네. 지금 처음 기일이 잡히고 이제 다음에 선고를 앞두고 계신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승계를 받았어요. 아예 5월 받으신 20일. 거예요? 네, 받았는데 판결 내용이 판사 그 말씀하시는 게 이러더라고요. 한정 승인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했으니까 받은 금액만큼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원고 승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한정 승인 내용에 재산 목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지금 받은 게 없다고 네네. 받지도 않았고 네. 신청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줄 거는 하나도 없는데 네. 원고 승이라고 하니까 네. 그게 내용이 원고는 지금 2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네. 원금 500에다가 네, 이자 네. 1,500원. 네. 그랬을 적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판결문 내용은 한정 승인 했으면 이제 하나도 그대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이제 원고 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네. 2천만 원의 채권이 지금 원고 그 회사 2천만 원을 주장하는 그 원고가 2천만 네.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네. 이 2천만 원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라는 뜻이라서 원고의 승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네, 이 부분까지는 이해는 되시죠? 예, 네, 2천만 원이 2천만 원 채권이 있고 피고는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네. 인정이 되었지만 그 판결문에 아마도 한정 승인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판결문은 좀 정확하게 봐야겠지만은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정 승인을 받으면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받으시면서 그 상속받으신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채무도 변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판결문 자체엔 그렇게 나왔더라도 한정 승인 그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라,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받으신 재산 안에서 변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고 측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뭐 하나도 이제 그냥 끝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왜 그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원래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알려지게 돼요. 통지 의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정 승인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통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한정 승인을 받으셨는지 어땠는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한정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혹시 뭐 서류 같은 것도 제출을 하셨었나요? 했죠. 네, 그런 것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라는 문구도 들어가게 된 건데,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2천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된 채무인가요? 그러니까 원금이 500이고 이자가 1,500이 붙어갖고 2천만 원이라고 청구가 됐어요. 얼마 동안 그 빌리신 건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의 기간 동안 빌리신 건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원금 500에다가 이자 네. 10년간 이자가 1,500에서 2,000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자 부분이라는 거는 이 지금 채권자들은 어떤 그 대부업체나 뭐 그런 쪽인가요? 아니면 뭐 금융기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유니온, 주식회사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네. 지금 기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자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500만 원의 원금이고 이자가 네.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자가 너무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혹시나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자 제한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진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려고는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빌리신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누적된 이자가 충분히 이 정도는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계속 그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 이제 이렇게 네. 청구를 했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네. 한정 승인을 2년 전에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은 5년 전에요. 5년 전에 받으신 거예요? 예, 예. 5년 전에 받으셨고 그 이후에 이 채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 전에 부모님한테 뭐 청구를 했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은 뭐 소멸시효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정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정 네. 승인을 통해서 상속받으신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 판결문에서 원고 승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자에게 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네. 클리어하게 네.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더 예,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사항은 없으세요? 예, 아유, 감사해요. 네. 아주 확 풀린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면 네. 한정 승인을 받으셨고 이미 판결이 난 건인데 지금 원고는 2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지금 전화 주신 상담자분께서는 피고입니다. 네. 피고는 채무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 변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는 이제 그 상속을 받으실 때 상속 포기를 하시거나 한정 승인을 하시거나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면은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뭐 등재가 되지만 이게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민법상에 이제 한정 승인이란 것은 채권자한테 통지 의무가 없고 뭐 상속 재산 목록을 법원에 딱 제출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라서 채권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뭐 한정 승인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통상 자기들한테 채권이 있고 이 상속인한테 채무가 있다라고 보면은 소송을 일단은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 한정 승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네. 뭐 이 경우에는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속인이 내가 한정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한정 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권자도 바로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법원도 그에 따라서 판결문 주문에 아마도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하시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상속받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상속에 관한 뭐 적극 재산이든 소극 재산이든 그 어떤 적극적인 재산이든 채무든 어떤 것도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말하는데요. 네. 상속 포기는 주의하셔야 할 게 제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저한테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만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상속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에게 가는군요. 상속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상속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모든 후순위 상속자들도 다 함께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극 재산도 있고 소극 재산 그러니까 채무도 있을 수 있는데 한정 승인을 받게 되면 아까 저희 사연에서도 확인했듯이 상속 받은 재산 안에서
그 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00만 원이 있었고 채무가 5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속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으시고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상 500만 원만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정 승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상속 포기든 한정 네. 승인이든 가정법원에 이제 그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 이제 가정법원에 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 상속재산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을 함으로써 한정 승인 결정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상속인이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30일 안에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30일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소송이 진행되거나 했을 때 한정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이 한정 승인을 반드시 주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연자분께서도 재판을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그 자신의 뭐 그 한정 승인 결정문을 제출을 또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판사님께서 아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피고인 사연자에게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시면 법원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집행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행하는 것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원고 승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원고 승이라는 말 자체는 채권자에게 이 채권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 거지만 집행,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력 자체를 그 판결문에 채무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 그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네. 좀 채권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후에 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한정 승인의 이 효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속인의 권리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정 승인을 받아서 채권인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라는 것은 원래 만약에 한정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 2천만 원을 그 채권 회사에 지급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지고 계신 이 채무자의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압류가 들어오거나 뭐 통장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집행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사실은 그 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명시가 됐고 네.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채무의 존재가 딱 한정이 되기 때문에 변제 실제로 지급해야 될 범위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 그 회사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담자 사연을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원금이 500만 원인데 이자가 네. 무려 1,5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네. 500만 원에 이자가 1,500만 원이 됐다라는 것은 좀 거의 너무 이자가 과하잖아요. 원금의 네. 3배 정도가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사안이 만약에 이 빌린 기간이 좀 짧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자 제한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자 제한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 20%입니다. 연 20%의 이자를 벗어나는 이자를 책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500만 원을 뭐 한 1년 정도 빌리셨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이자가 나왔다. 혹은 뭐 5년 정도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자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 기간이 길다고 하면 뭐 이자 제한법의 이자 제한 그 이율이 뭐 25%, 24% 이렇게 좀 줄어드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고 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이자가 1,500만 원이 된 것은 이자 제한법의 위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처음에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이자 제한법 위반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빌린 그 액수라고 하면 이 정도의 이자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한정 승인의 집행력, 한정된 집행력으로서 방어를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자 제한법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한정 승인을 5년 전에 받으셨는데 네. 근데 또 한정 승인을 5년 전에 받으셨다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그때 돌아가신 거고 그 이전에 빌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원금이 500만 원이고 이자가 1,500만 원, 뭐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도 이 부분들을 이제 청구를 했을 거고, 그리고 5년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불분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한정 승인을 받으신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자를 받기 위해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소멸시효 같은 것들도 그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화를 끊긴 했습니다만 상담자님이 굉장히 만족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자, 상속과 관련해서 사실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속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어떤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채무가, 그러니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명확하게 초과한다라고 하실 때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어느 정도 좀 상속재산 중에서도 적극재산은 얼마인지 소극재산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차이가 조금 커서 그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그 채무가 초과할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또 어떤 그 채권자들이 몰랐던 채권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고려를 하셔서 그 상속 재산의 어떤 목록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이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조를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은 갑자기 아이들은 커가는데 급여가 너무 적다며 1억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겁도 없이 오픈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 소리를 쳤고 처음에는 매출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나날이 줄더니 급기야 월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서 임대료를 낼 형편도 안 됐는데요. 자꾸만 커지는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 원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대면서 3천만 원의 빚이 더 생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로 구매한 빌라는 제 명의로 해놨다는 겁니다.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고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요. 지금은 남편의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도 처분할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이혼하면 제 명의의 빌라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현재 남편의 사업비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정말 많을 텐데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채무까지 함께 나눠야 할까요? 네, 일단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일상가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활 중에서 일어난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 그러니까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겠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대법원은 이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해서 혼인 중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그 부담이 부부 공동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담자분의 지금 동의나 인식 없이 남편 단독으로 빌린 돈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자금이 실제로 부부의 어떤 공동 생활을 위해 쓰였다라는 입증이 없다면 재산 분할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편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나 대출을 아내 몰래 진행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아내가 이 내용을 알 수 없고 네. 어떤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기는 혼인 중에 부담하게 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어쨌든 부부 공동의 생활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상담자분께서 인식이나 어떤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사업 시작 전에 구매한 빌라가 상담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 해당 빌라가 상담자분의 이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빌라는 이 남편이 사업하시기 전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해서 구입한 것이고, 해당 아파트 역시 혼인 중에 함께 아마 형성한 재산일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 빌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의 어떤 변형된 형태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남편 측에서는 이 빌라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 때문에 갖고 계신 부동산마저 잃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혼 전에 팔거나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재산을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혼 직전에, 이혼 전에 이 네. 빌라를 팔거나 증여한다고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채권자나 발생시킨 어떤 채무의 채권자나 배우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해행위 취소라는 것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처분을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빌라를 처분했다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이 빌라를 처분한 행위는 어떤 고의로 어떤 채무를 줄이려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게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이 빌라를 판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법원은 이혼 시점 전후로 시점 전후로 재산이 급격하게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재산 분할 회피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여나 이 남편의 채권자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까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부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부부끼리 어떤 양 쌍방이 재산을 나누는 그런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와 기여도에 기반한 그런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타인이 원칙적으로 대신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민법 404조에 따라서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이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담자께서 빌라를 전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확정한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추후 재산 분할이 취소가 될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형식만 이혼이고 실질은 어떤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좀 분명한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채권자들이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산 분할 자체를 취소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도 본인이 파탄을 잃은 사안이잖아요. 네. 진정한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이라는 어떤 입증 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이 빌라는 어떠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단독으로 소유한다와 같은 이런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상담자님의 어떤 경제적인 기여나 어떤 내조 같은 것들, 그런 실질적인 기여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 또 재산분할 협의서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뭐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현재로서는 채권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밖에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재산분할 심판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밖에 없겠지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편분이 재산분할 이후에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그럼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남편이 재산분할 이후에 채무가 어떤 그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재산분할 자체가 개인회생을 위한 어떤 사전정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혼도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재산분할 자체도 개인회생을 위한 어떤 사전정리 행위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당하고 실질적인 사유에 근거한 재산분할이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 전에 이 형식적인 위장행위로 의심이 되지 않도록 뭐 정당한 사유라든지 뭐 기여도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다든지 그런 근거를 문서화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혼을 앞두고 계신데 채무도 좀 부부 공동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빌라의 경우도 상담자님 명의지만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함께 남편과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주말마다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예식 중 신랑 신부와 가족 입장을 돕는 예식 도우미 알바인데요.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식당에서 일하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우연히 보고 말을 해주었고 매니저님과 함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한 달 정도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놀라고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했는데 저는 너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아르바이트생은 예식장에서 잘렸고 저는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인데요. 얼마 전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형사 조정을 권유하더라고요. 고민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건 자체도 불쾌하지만 자꾸 경찰과 연락하는 것도 무섭고 이런 일에 휘말린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남자를 벌 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그쪽 변호사가 자꾸 형사 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저를 설득하니 괜히 응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형사 조정을 한다고 하면 상대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너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호감이 간다는 이유로 상대 몰래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일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또한 그러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이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 경찰 신고를 했고 현재 수사 중인 걸로 보이는데 상대 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형사 조정을 계속 권유받고 있습니다. 이 형사 조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형사 조정은 보통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검찰 단계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검사가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전에 그 합의 가능성이 피해자와 그 가해자 측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양측이 서로 입장
입장을 말하고 어떤 식으로 뭐 피해를 보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를 어떤 공식적으로 유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흔히들 말하는 합의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합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외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면은 네. 형사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조정의 절차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상대 변호사가 권유를 하기 때문에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형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가해자가 유리한 걸까요? 네, 제도적인 구조 자체는 네. 중립적이긴 하지만 두 분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형사 절차에서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아직 학생이고 이런 일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형사 조정을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도 좋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형사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충분한 어떤 정보 없이 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권리와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형사 조정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 없이 어떤 직접 이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보상금이 합의금이 네. 오고 가게 되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가해자 측한테 사과문을 작성해라, 접근 금지 서약을 해라, 실질적 치료비를 지급해라 이런 것처럼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장기간으로 수사도 받게 되고 또 혹시라도 뭐 재판 과정 중에 출석해서 뭐 증언하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해자 측이 제시한 금액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비교해서 충분하지 않다면 그 조정 중에 거부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형사 조정이라는 것은 뭐 물론 전화가 옵니다. 검찰청이나 네. 이런 데서 형사 조정에 응하시겠냐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지만 이게 합의가 가능한지를 어떤 탐색하는 절차일 뿐이고 어느 한쪽이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조정을 받아들이고 나서라도 조정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나서라도 이 제시된 금액이 이쪽에서 지금 저한테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이 태도나 어떤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라도 조정을 중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형사 조정 절차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조정이 뭐 되지 않거나 뭐 결렬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어쨌든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계속이 되고 피해자는 뭐 별도의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사건 자체가 수사, 그다음에 기소,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정에 응하시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는 그 절차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상담자님을 위해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실적으로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이 변호사가 지금 연락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 없이 합의를 해버리면은 향후에 이 사건 자체 말고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뭐 어떤 처벌의 요구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 중이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하시고 그런 중단을 하겠다는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안 성폭력 범죄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감정적으로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제 성폭력 피해자 뭐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상담센터 같은 것들이 수사기관에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첫사랑이고 제가 참 많이 좋아했는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 지난달에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더 잘하겠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거든요. 여자친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별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친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취한 상태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후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전화를 하고 집 앞이니까 잠깐만 보자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요. 여자친구는 안 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더니 잠시 후 진짜 경찰이 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훈방 조치돼서 집으로 왔는데요. 그 뒤로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더니 사과문과 각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고소를 할 거고 너희 엄마 직장에 가서 난동을 피워 동네에 소문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공인중개사인데요. 연애할 때 여러 번 같이 찾아간 적이 있어서 여자친구도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릴까 걱정돼 너도 각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또 연락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난립니다. 물론 싫다는데 제가 계속 연락한 건 잘못이지만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협박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상담자님의 행동이 스토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설된 법률이죠. 여기에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각서를 써서 주고받는 사례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러한 각서의 효력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이 명확하고 서로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민사적인 어떤 약정이나 사실 확인서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또 불명확한 내용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어떤 완전 면책을 기재한 이런 각서 같은 것들은 형사사건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여자친구가 각서를 써서 보내라는 요구를 했고요. 또 부모님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네, 협박죄는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협박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공포심이 실제로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와 같은 어떤 정당한 법적 대응 예고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머니의 직장에 가서 난동을 피우고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와 같은 이런 말은 가족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또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복성 위협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일체의 어떤 연락을 중단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고 이후에도 또 문자 메시지나 이런 접촉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전 여자친구가 추가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 맞고소로 대응을 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러 자료들이 많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여자친구가 보낸 메시지, 각서 요구, 가족을 거론하면서 협박한 언동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남아있거나 녹음을 하셨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다면 이 협박죄나 강요죄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업무방해, 미수죄 이런 것들에 대한 맞고소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전 여자친구도 감정이 좀 극해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고소까지 가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멈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억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락을 하시고 또 반응하시고 감정을 표출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즉시 고소나 맞대응을 하는 것은 감정적인 충돌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리 증거는 수집을 해두시되 보복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에서 그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맞고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좀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에게 지금 적용된 그런 혐의들을 좀 벗고 그다음에 좀 자유로운 상태가 되시고 감정적으로도 좀 진정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맞고소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뭐 억울하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그 뭐 맞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행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유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